살이 잘 찌지 않는 체질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간헐적 단식을 많이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아침 식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되었는데 정크푸드라도 아침을 먹는 사람이 아침을 아예 굶은 사람보다 당뇨와 같은 대사질환에 걸릴 확률이 낮았습니다. 간헐적 단식을 하면 오히려 건강이 악화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일단 살이 잘 찌는 체질이 실제로 있습니다. 물만 먹어서 살이 찌진 않으시겠죠, 당연히. 그런데 똑같은 음식을 먹었을 때도 남들에 비해서 살이 더 찌는 사람이 있고 덜 찌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체질적인 차이가 있어서 그런데요. 예를 들면 음식물이 들어왔을 때 남들보다 지방으로 저장하는 비율이 높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에너지를 저장하는 능력은 좋은데 쓰는 능력은 부족해요. 태음인분들이 소화력이 좋다 보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양보다 많이 드시는 과식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이렇게 똑같이 먹었을 때 에너지로 저장되는 비율도 높다 보니까 살도 더 잘 찌게 되고, 반대로 움직이는 건 어려워하고 에너지를 쓰기 힘들어 하시니까 그래서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고 에너지를 저장하는 능력은 높으면서 에너지를 사용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이런 분들이 살이 잘 찌는 체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체질을 실제로 바꿀 수 있습니다. 비만 유전자라고 하는 건 실제로 존재를 하거든요. 비만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은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지방으로 저장되는 비율이 높고 에너지를 쓰는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음식, 어떤 운동, 또 어떤 생활 환경을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비만 유전자라는 스위치를 켤 수도 있고 끌 수도 있고 멈출 수도 있습니다. 나쁜 생활 습관들을 가져가는 사람들은 안 그래도 자꾸 켜지려고 하는 이 비만 유전자의 스위치를 누르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내가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운동을 하고 좋은 생활 환경을 가져가게 되면 켜져 있는 비만 유전자라는 스위치를 꺼서 살이 잘 찌는 체질에서 그렇지 않은 체질로 바뀔 수 있습니다. 무조건 식단이 중요한데요. 다이어트라고 하면 사람마다 다이어트를 임하는 태도가 굉장히 다양하겠지만 다이어트라는 게 특정한 기간을 정해놓고 이 기간 동안 내가 감량을 하고 싶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감량을 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운동보다는 식단이 무조건 중요하고, 운동을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도 식단을 관리하지 않으면 살은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식단과 운동이 흔히 9대1, 10대0 이런 식으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최소한 식단이 운동이 1 정도는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다이어트를 할 때 식단과 운동이 각각 하는 역할들이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내가 1시간 동안 계속 뛰었다고 했을 때 이렇게 해서 소모되는 칼로리와 밥 한 공기의 칼로리가 사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밥 한 공기를 더 먹어서 이걸 운동으로 빼려고 하면 1시간을 더 뛰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밥을 먹을 때 햄버거나 아니면 피자 같은 인스턴트 음식을 먹으면 한 끼에 1000칼로리가 넘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내가 식사는 그냥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걸 다 운동으로 치환을 해서 살을 빼려고 한다라고 하면 1000칼로리를 태우는 운동을 하려면 사실 굉장히 무리한 운동을 해야 되고 살을 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건강이 악화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체중 감량을 하려고 할 때는 식단 조절을 좀 어느 정도 해야 되고, 다이어트를 하면서 내가 체질을 개선하는 것, 그러니까 살이 잘 찌지 않는 체질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식단뿐만 아니라 운동, 그러니까 전반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같이 개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운동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내가 이만큼 운동을 해서 칼로리를 태운다라기보다는 물론 칼로리를 소모하는 효과도 있지만 점진적으로 내 생활 환경을 움직이는 사람의 몸으로 바꿔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게 결국 체질을 개선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상에 다이어트 할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탄수화물을 줄일 수도 있고 지방을 줄일 수도 있고 특정 음식을 뭐 하나만 먹는 다이어트,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공복 시간을 가져가는 간헐적 단식을 굉장히 좀 좋아하는 편이고 환자분들께 많이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간헐적 단식이라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지만 현대인들에게 굉장히 적합한 다이어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간헐적 단식의 기본 개념은 우리가 항상 뭘 많이 먹고 있으니까 공복 시간을 인위적으로 가져가자는 뜻이에요. 공복 시간을 가졌을 때 우리 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로운 작용이 있는데 보통 간헐적 단식을 할 때 시간을 12시간에서 16시간 정도 잡거든요. 그런데 이 시간 정도 단식을 하게 되면 오토파지라고 하는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 노폐물, 쓰레기를 청소하는 과정이 일어납니다. 이게 일종의 디톡스 과정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작용들이 왜 우리에게 필요하냐면 기본적으로
현대인들은 많은 음식물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혹은 자기 직전까지 계속 뭘 먹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게 기본적으로 생각해보면 계속 몸에서 뭘 먹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위장은 적당히 소화도 시켜야 되고 공복도 가지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공복 시간이 굉장히 부족한 경우가 많고, 이렇게 되면 만성적으로 위장장애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살도 당연히 찌게 되고 몸 안에 노폐물이 계속 쌓이면서 이런 것들로 인한 염증 질환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간헐적 단식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살이 빠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칼로리를 조절하는 것도 좀 더 용이해지게 되고 우리 몸 안에 있는 노폐물들을 청소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어서 간헐적 단식을 많이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이 이렇게 좋은데 간헐적 단식을 하면 오히려 건강이 악화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체중이 일단 저체중이신 분들은 간헐적 단식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으로 연세가 너무 고령이신 분들, 보통 70대 이상 저는 간헐적 단식을 그렇게 권유드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물론 내가 평소에 식성이 좋고 살이 좀 많이 찐 사람이라면 하셔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체격이 좀 작고 저체중이고 마르신 분들이라면 하시지 않는 게 좋고요. 그 다음 혹시 한의원에서 체질 진단을 받아보신 분들이라면 소음인 체질을 진단받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 소음인 분들이 대체적으로 좀 몸이 마르고 위장 기능도 떨어지고 혈류순환도 떨어지고 이런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이런 분들도 간헐적 단식을 하게 되면 오히려 건강이 좀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래도 식사를 잘 못하고 위장 장애가 심하고 몸이 말랐다, 이런 분들은 하루 3끼를 먹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많이 드시지도 못하기 때문에 식사량을 3끼가 아니라 오히려 4끼, 5끼 이렇게 좀 늘려서 드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간헐적 단식을 하실 때는 반드시 저녁 공복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나의 생활 습관이나 몸 상태에 따라서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아침을 안 먹는 것에 비해서 먹는 게 훨씬 유리한 점이 많아요. 우리가 자고 일어났을 때는 긴 시간 공복을 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아침에 공복 상태로 다시 활동을 하게 되면 쓸 에너지가 부족하게 돼서 오전 시간을 좀 잘 보내지 못할 확률이 높아지고, 이런 허기짐이 너무 오래되다 보면 점심이나 저녁 식사 때 폭식을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되었는데, 아침 식사로 굉장히 건강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있고, 빵이나 뭐 밀가루 음식, 그냥 정크푸드를 먹는 사람, 아예 아침을 굶는 사람, 이렇게 3가지 그룹이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건강한 식사를 하는 사람들이 정크푸드를 먹는 사람들보다 당뇨와 같은 대사질환에 걸릴 확률이 낮아진다고 밝혀졌고요. 정크푸드라도 아침을 먹는 사람이 아침을 아예 굶은 사람보다 대사질환에 걸릴 확률이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공복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빵이라도 먹는 게 낫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아침 공복보다는 기본적으로 저녁 공복을 하시는 걸 더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는 생체 리듬이라는 게 있어서 낮에 해야 될 일이 있고 저녁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낮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활동을 하는 상태라서 음식물을 먹어도 적극적으로 소화도 하고 분해도 시킵니다. 그런데 저녁이 돼서 햇빛이 점점 줄어들게 되면 멜라토닌이 분비되고 몸이 점점 휴식과 이완, 그러면서 수면에 취할 준비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너무 저녁 늦은 시간에 식사를 하게 되면 몸이 쉬지 못하고 이 음식물들을 소화하는데 다시 에너지를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흔히 늦게 먹고 잤을 때 수면에 방해가 되거나 혹은 자주 깨거나 다음날 일어났을 때 더부룩한 이유거든요. 제대로 소화도 되지 않고 수면도 방해하게 되고 여러 가지로 사실 득보다는 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녁 7시가 넘어서는 식사를 하지 않는 거를 권장드리고, 그래서 특히 스트레스를 받고 늦은 시간에 먹는 야식이나 폭식, 여기에 알코올까지 드신다고 하면 건강에는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 중에 30대 여성 환자분이 어머니랑 같이 오신 분이 있으셨어요. 근데 이분이 다이어트를 너무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탄수화물이 요즘은 독극물 취급을 받고 있잖아요. 탄수화물이 다 나쁜 건 아니거든요. 탄수화물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고 단순 탄수화물이 아니라 복합 탄수화물, 통곡물 같은 것들이 해당이 돼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몸에 이로운 작용을 많이 하고, 세계 10대 슈퍼푸드 이런 거 선정하면 복합 탄수화물이 꼭 하나씩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탄수화물 자체를 줄이는 게 아니라 음식의 종류를 바꾸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분이 탄수화물을 거의 아예 안 드시는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맨날 닭가슴살 같은 단백질만 드시고 야채 많이 드시고 탄수화물을 제로로 드시니까 정말 힘이 하나도 없고 탄수화물 섭취를 못하면서 섬유질 섭취가 안 되다 보니까 변비 같은
것도 많이 생기고 이러신 분이셨거든요. 이렇게 되면 살도 사실 잘 안 빠질 수 있고요. 또 복합탄수화물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미네랄과 같은 좋은 성분을 섭취하지 못하게 돼서 영양 결핍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호르몬 변화에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이렇게 몸이 안 좋아졌을 때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고 이로 인해서 월경 불순이 생기거나 아니면 없었던 생리통이 생기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극단적으로 다이어트를 하는 건 단기간에 살을 뺄 수 있긴 하지만 지속 가능하지 않고 이에 따른 부작용도 굉장히 많아서 3개월 동안 5kg 이런 식으로 좀 천천히 빼야 건강도 유지하고 살도 잘 빠질 수 있습니다. 저는 매일 비슷한 음식을 먹으면서 약간의 변동을 좀 주는데 기본적으로 단백질이랑 복합탄수화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을 좀 먹으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유산균과 단백질을 섭취하기 위해서는 그릭 요거트를 섭취하고 있고 이 그릭 요거트는 설탕이 들어있지 않은 무가당 제품을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몇 가지 곁들이는 게 오메가3가 풍부한 견과류 한 줌,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베리류. 베리류가 딸기나 블루베리 같은 거 말하는 건데 과일도 사실 많이 먹으면 과당이라서 설탕과 유사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딸기류의 과일이 당은 적으면서 항산화 물질은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래서 냉동도 괜찮아요. 그래서 라즈베리나 스트로베리나 블루베리 같은 거 좀 같이 먹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뭐 계란이라던가 닭가슴살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주로 단백질류를 아침부터 섭취를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많은 분들이 드시는데 피해야 되는 거는 과일이나 야채를 갈아서 드시는 것입니다. 과일이나 야채에 들어있는 비타민, 미네랄, 섬유질을 섭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먹는 건데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걸 믹서기에 갈게 되면 그런 섬유질이나 비타민, 미네랄과 같은 좋은 성분들이 다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액상 형태로 먹는 것과 고체 형태로 먹는 거는 성분에서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스류를 드시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갈아서 먹게 되면 내가 원래 먹어야 되는 양보다 많이 먹을 수밖에 없어요. 과일이라고 치면 조각으로 먹었으면 하나만 먹을 걸 믹서기에 갈게 되면 나도 모르게 더 많이 섭취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과일 주스, 특히 착즙을 하거나 믹서기에 가는 것 둘 다 추천드리지 않고 기본적으로 그냥 원형 상태로 씹어서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아침으로 아마 제일 많이 드시는 게 빵이라던가 토스트라던가 이런 샌드위치류를 많이 드시는데 이런 음식들을 먹는 이유는 먹어서 소화가 빠르게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소화가 빠르게 되는 이유는 탄수화물 중에서 단순 탄수화물류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단순 탄수화물류는 실질적으로 정제당을 포함을 하고 있고 사실 설탕과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먹는 음식에 따라서 하루의 컨디션이 많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정제탄수화물을 많이 드시게 되면 순간적으로는 혈당이 올라가면서 몸에 힘도 좀 나고 에너지도 나고 출근길에 좀 괜찮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래 가지 않고 이내 한두 시간 내에 바로 혈당이 떨어지는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심시간 전까지도 굉장히 피곤함을 느끼게 되고 매일매일 반복되게 되면 혈당이 요동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과일 주스, 빵과 같은 정제탄수화물류를 반드시 피하시라고 많이 말씀드립니다. 다이어트를 너무 빨리 하시려고 하시면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이거 하나 먹고 5일 안에 3kg 감량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되는데 제가 실제로 예전에 다이어트를 4달 정도 하면서 느꼈던 점들이 굉장히 많은데 다이어트는 특정 기간 동안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3개월 동안 10kg를 뺐다라고 치면 그 이후에도 사실 그 체중을 유지하려면 그 삶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이어트를 하실 때 목적은 나 이 기간 안에 몇 킬로를 빼겠어. 물론 그런 목적을 가지는 건 좋지만 기간을 너무 짧게 잡으면 뭐 예를 들면 내가 한 달 안에 10kg를 빼겠다. 이게 불가능하진 않거든요. 정말 극단적으로 굶으면 가능은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하는 다이어트 같은 경우는 이걸 영구적으로 지속할 수도 없고 또 이에 따른 부작용도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다이어트를 할 때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천천히 생활 습관을 좀 바꿔가라고 많이 말씀드리는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두 번째는 음식물을 줄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음식의 종류를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면 내가 흰쌀밥을 좀 주로 좋아한다. 단순 탄수화물을 많이 드시는 거죠. 이렇게 되면 탄수화물 섭취를 없애는 게 아니라 현미라던가 잡고기라던가 다른 통곡물과 같은 복합 탄수화물류로 바꿀 수 있고요. 고기를 좋아하는데 내가 삼겹살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삼겹살 대신 지방이 적은 목살을 선택할 수 있고 등심을 좋아하면 안심으로 바꿀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체할 수 있는 음식은 세상이 좋아져서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음식을 당장 줄이는 것 자체보다 음식의 종류를 바꿔서 생활 습관을 바꾸고 체질을 개선하고 그러면서 살이 같이 빼는 방식의 다이어트가 가장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다이어트 보조식품이 굉장히 많죠. 카페인도 있고 녹차 성분에서 추출한 카테킨도 있고 카르니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일단 지방분해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걸 디테일하게 연구를 해봐서 다른 요소들을 다 배제하고 이런 영양제들만 섭취했을 때 장기간 체중이 감량되는 효과는 사실 미미하다라고 밝혀져 있고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할 때 이름이 건강보조제잖아요. 이런 보조제를 섭취하는 거는 좋지만 이걸 먹고 이만큼 살을 빼야지 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다이어트에 필요한 식단이나 운동이나 필요한 치료들을 병행을 하면서 다이어트의 효과를 보조하기 위한 용도로 쓰시는 것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치팅데이는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 혹은 다이어트 셀링을 하는 사람들이 좀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이걸 해서 좋은 점이 저는 하나도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치팅데이를 해야 된다는 입장은 뭐냐면 내가 다이어트를 하면서 물리적으로도 배고프니까 힘들게 되고 심리적으로 지치게 돼서 우리에게 일정 기간 동안 뭘 열심히 했으면 보상을 줘야 된다라는 논리인데, 저는 사실 이건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특히 치팅데이 때 이런 식으로 떡볶이라던가 피자라던가 파스타라던가 이런 식으로 자극적인 음식들을 또 많이 먹게 하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치팅데이를 이렇게 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사람이 항상성이 있고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평상시에는 이렇게 좋은 음식들로 잘 관리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평상시에 먹지 않던 음식들을 그것도 많이 먹게 되면 기본적으로 좀 소화가 잘 안 될 거고요. 혈당도 요동치게 될 거고, 그 다음 다시 다이어트를 하는 식단을 돌아가는데도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심리적인 위안은 줄 수 있지만 다이어트 자체에는 도움이 하나도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로 말씀드리는 건 매일매일 이렇게 좋은 음식만 섭취하는 거는 힘들 수 있죠. 그래서 평일에 일할 때 혼자 있을 때는 좋은 식단율을 많이 유지를 하시고, 내가 주말에 친구를 만나거나 뭐 가족을 만나거나 데이트를 할 때 어쩔 수 없이 외식을 해야 될 수 있잖아요. 근데 다이어트를 한다고 너무 이런 것들도 제한을 하지 말고, 굳이 치팅데이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회활동을 하거나 다른 뭐 모임에 갔을 때 그럴 때는 그냥 편하게 음식을 드셔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거든요. 평상시에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다가 뭐 1, 2주에 한 번씩 이런 식으로 외식을 하고 이런 것들은 뭐 건강에 크게 치명적이지도 않고 사회활동을 하면서 얻는 심리적 또 정서적 이점도 많고 다이어트에 크게 방해가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굳이 먹는 것 자체로 치팅데이를 가져서 식욕이라는 욕구를 해소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내 생활 환경에서 혼자 있을 때는 건강한 음식을 좀 주로 먹고 사회활동을 할 때는 좀 더 음식에 여유를 두고 이런 식으로 식사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제일 나쁜 건 혼자 있을 때 매일 배달 음식 시켜 먹고 자극적인 음식 먹고 이런 게 결국은 본인 생활 습관을 망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만 피하면 굳이 치팅데이를 가지지 않아도 좀 성공적인 다이어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체중을 재고 안 재고는 장단점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저는 체중 체크를 하면서 감량이 되는지 좀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체중계에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은 하루에도 1, 2kg에서 2, 3kg씩은 체중 변동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근데 매일매일 이걸 재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는 것 자체로 다이어트가 사실 잘 안 됩니다. 또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이 찌게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원리들 때문에 체중계를 재지 말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으로는 같은 체중이어도 내 몸의 근육량이나 지방량에 따라서 눈으로 보이는 체격은 현저히 다를 수 있어요. 같은 체중인데도 근육량이 많고 지방이 적은 사람은 예쁘고 멋있는 몸이 나올 것이고, 같은 체중을 가졌는데 근육이 하나도 없고 이게 다 지방만 있는 분들이라면 살도 쪄 보이고 건강 상태도 좋지 않겠죠. 그래서 무조건 체중계를 보고 안 보고가 나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요소를 같이 봐야 된다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칼로리의 경우는 저는 다이어트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했냐면, 먹는 음식을 무게를 재서 앱을 이용해서 칼로리를 환산을 했어요. 그래서 제 이제 기초 대사량을 검사해서 알고 있으니까 이 기초 대사량에서 500칼로리 정도를 뺀 음식을 하루에 맞춰서 다이어트를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사실 살은 무조건 빠지는데 이런 방법을 권장드리진 않고, 칼로리를 보지 말라는 뜻도 사실 같은 칼로리를 먹어도 사람마다 섭취되는 비율은 다 다릅니다. 그리고 칼로리를 정확히 계산하는 것도 일반인 분들이 하기 어려운
어렵고 매번 먹는 음식을 이렇게 재는 게 일종의 강박이고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다만 살이 빠지는 원리는 내가 하루에 소모하는 칼로리의 양이 정해져 있으면 그것보다 적게 먹어야 살이 빠지는 건 맞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좋은 음식을 계속 먹어도 내가 소비하는 칼로리보다 먹는 양의 칼로리가 많으면 살은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칼로리를 재지 말라는 뜻은 기본적으로 식습관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나쁜 음식에서 좋은 음식들로 바꾸기만 해도 저절로 칼로리량이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살이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살을 뺄 때 칼로리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같은 칼로리라도 사람마다 흡수되는 비율이 다를 수 있고 또 좋은 음식을 섭취하면서 자연스럽게 칼로리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 약도 여러 개 드실 때 한 번에 먹지 말고 나눠서 먹으라고 하거든요. 영양제도 한 번에 먹지 말고 나눠서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하루에 한 끼만 먹게 되면 사람이 하루에 공복 시간도 적당히 가져야 되고 또 소화를 하는 시간도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루에 한 끼만 먹게 되면 반대로 공복 시간이 너무 길게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너무 허기진 상태에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기가 어려울 수 있고 또 한 번에 먹을 때 폭식을 하거나 과식을 하게 돼서 위장장애를 유발할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꼭 하루에 3끼를 나눠 먹는 게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2끼 정도는 나눠서 드시는 게 훨씬 좋거든요. 그렇게 해서 천천히 시간을 두고 먹어야 지방으로 전환되는 비율도 떨어지게 되고 음식물을 먹고 분해한 영양소를 적재적소에 쓰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밥을 안 먹고 있는 시간에도 계속 어떤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하다못해 내가 가만히 있어도 우리 뇌에서는 포도당이라는 에너지를 쓰게 되거든요. 그런데 하루에 한 끼를 이렇게 몰아서 먹게 되면 그때그때 필요한 에너지를 영양소와 맞춰서 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루에 한 끼 드시는 분들이 사실 비만인 분들이 많으세요. 이런 분들이 자기는 많이 먹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계속 안 먹고 있다가 한 번에 많이 드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혹시 하루에 한 끼만 이렇게 몰아서 드시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 이건 공복 시간이 너무 길고 과식이나 폭식을 하고 계실 가능성이 많아서 반드시 이걸 2번, 3번으로 나눠서 드셔야 됩니다. 체중이 많이 나가시거나 체중이 많이 나가지 않으신데도 지방량이 높으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여기서 5kg만 빠져도 인생이 달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요즘 비만 관련된 약들이 굉장히 유행을 타고 있잖아요. 위고비라던가 뭐 마운자로 같은. 근데 이런 약들이 처음에 당뇨약으로 나왔다가 이 약에서 살이 빠지네 라고 해서 다이어트 약으로 출시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어떤 연구를 하고 있냐면 이런 약들을 먹다 보니까 심혈관 질환도 좋아지고 간 기능도 개선되고 신장 기능도 좋아지고 심지어 난임도 개선이 되네?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약회사들이 이런 약들을 단순히 비만 치료제가 아니라 다른 질환에 적용하기 위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건 그 약들이 특별한 성분이 있어서가 아니라 살이 빠지면 다 좋아집니다. 심혈관 질환이 좋아지고 내장 기능이 좋아지고 소화 기능도 개선이 되게 되고 임신도 잘 되고요. 전반적인 사람의 컨디션 자체가 좋아지게 돼요. 단순히 내가 칼로리만 감량을 하고 체중만 감량을 해서 외관으로 멋있는 모습을 가지는 것도 좋지만 겉으로 보이진 않는 내 몸 안의 내장지방, 노폐물, 염증을 제거하는 효과와 더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질환들을 같이 개선할 수 있고 훨씬 더 건강해질 수 있는 몸 상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건강을 다루는 사람이다 보니까 다이어트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살을 빼는 것도 좋지만 살을 빼면서 이렇게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져가게 되면 살도 뺄 수 있고 건강도 좋아질 수 있고 전반적인 삶의 퀄리티가 굉장히 올라갈 수 있다고 많이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만약 결심하셨다면 살을 빼는 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런 효과를 얻기 위한 방법들을 종합적으로 좀 같이 하면 훨씬 더 건강하고 성공적인 다이어트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하거나 특히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심하신 분들, 만성적인 위장장애와 소화불량을 겪고 계신 분들, 이 병원 저 병원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하는데 정상이세요. 바로 자율신경 실조증이라고 합니다. 방치가 돼서 고지혈증이나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대사질환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음식도 드세요, 운동도 해보세요 라고 하면 원장님 저는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정말 최악의 선택입니다. 너무 어려운 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안녕하세요. 건강구조대 구독자 여러분. 저는 자율신경으로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바를련 한의원 대표원장 박수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병원을 가셨을 때 이거 신경성이에요, 신경성 소화불량이에요, 이런 말들을 한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런 신경이라는 말 때문에 용어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신경계가 있습니다. 중추신경, 말초신경, 말초신경에서도 운동신경, 감각신경, 자율신경이 있어요. 예를 들어 중추신경계라고 하면 우리 대뇌에서 명령을 내리는 체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말초신경 중 운동신경은 말 그대로 우리가 움직이게 하고 활동을 하게끔 도와주는 신경, 감각신경은 통증이나 춥거나 따뜻하거나 이런 감각을 느껴주게 하는 신경인데요. 이 신경들이 각각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자율신경도 마찬가지인데요. 자율신경이라 함은 자동적으로 조절되는 시스템이에요. 심장이 뛰게 한다거나 소화를 하게 하거나 숨을 쉬게 하거나 호흡을 조절하는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을 바로 자율신경이라고 합니다. 자율신경에는 또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입니다. 교감신경은 우리 몸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긴장을 했을 때 항진이 되는 신경이고요. 부교감신경은 신체가 휴식을 취할 때, 이완을 할 때, 잠을 잘 때 활성화되는 신경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하루에도 적당히 교감신경이 올라갔다가 부교감신경이 올라갔다가 밸런스가 조절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둘의 밸런스가 깨져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바로 자율신경 실조증이라고 합니다. 자율신경계로 인해 나타나는 증상들은 예를 들면 발목을 다치거나 목에 통증이 있을 때 엑스레이를 찍거나 MRI를 찍거나 하는 식으로 해서 염증이 있거나 척추가 틀어졌거나 이런 병변을 확인하고 원인이 있으니까 그걸 치료하면 발목도 낫고 목도 통증이 없어지고 이런 식으로 질환을 치료를 하는데요. 자율신경 실조증의 특징은 MRI, CT 같은 검사를 해봐도 표면적으로 증상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나는 통증도 심하고 잠도 안 오고 심장도 두근거리고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어서 이 병원 저 병원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하는데 정상이세요. 그래서 따로 이렇게 치료해 드릴 게 없네요. 혹은 우리 병원에서는 치료하기가 어려우니까 대학병원을 가보세요. 대학병원에서도 검사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결국은 이거는 신경성, 정신의 문제라고 생각이 돼서 항불안제나 항우울제 같은 항정신약을 처방받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율신경 실조증 환자분들이 제때 이런 것들을 치료나 관리를 하지 못하고 방치가 돼서 점점 악화가 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율신경 실조증이라는 진단을 받기 어려운 이유는 자율신경 실조증에 걸리신 분이 소화불량이 굉장히 심하다고 할게요. 보통 내과나 가정의학과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세분화된 과에서는 소화불량이 생긴 위나 장애 문제 이런 것들을 찾게 되는데 자율신경은 구조적인 문제보다는 기능의 문제인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원인을 찾기 어렵다 보니까 이런 자율신경계를 검사하는 곳도 아직은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병원을 여러 군데 전전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자율신경은 우리 몸 전신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상도 분포하고 있는 모든 곳에 나타날 수 있어요. 그중 대표적인 증상들을 몇 가지 소개해드리면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하거나 두근거리는 증상도 있을 수 있고요. 전신적인 통증, 특히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심하신 분들, 기질적인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만성적인 위장장애와 소화불량을 겪고 계신 분들, 이런 것들이 신체적 증상이 심해지다 보면 정신적인 증상까지 이어져서 공황이나 불안 같은 증상, 또 정서적으로 무기력하고 우울하고 만성적으로 피로하고 어떤 과를 가리지 않고 전신적이고 복합적으로 증상이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실제로 뇌기능이랑 관련된 연구들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 한의원에서 검사하는 자율신경 검사기도 실제로 검사를 두 가지를 진행을 해요. 그래서 하나는 심박변이도라고 하는 HRB 검사를 진행하고요. 두 번째로는 머리에 띠를 두르고 뇌파를 측정하는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율신경이 뇌에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뇌기능이 떨어지거나 혹은 반대로 자율신경 실조증이 오래됐을 때 뇌파 점수가 떨어지고 이로 인해서 나타나는 브레인 포그, 집중력 저하, 기억력 저하 같은 증상들이 나타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진단까지는 할 수 없겠지만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건 저도 실제로 환자분들한테 많이 말씀드리는데요. 요즘 건강 앱이나 스마트워치 등을 보면 하루에 몇 보를 걸었는지, 심박수가 어떤지, 스트레스 지수가 어떤지, 수면 상태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많이 알려주잖아요. 근데 이건 마치 혈압계와 같습니다. 우리가 혈압을 잴 때 보통 병원에 와서 혈압을 재시면 혈압이 좀 높게 나오세요. 그 이유는 집에서 병원까지 걸어오셨기 때문이고 엘리베이터가 없는 계단 같은 곳으로 오르는 운동을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일반적으로 혈압이 높게 나옵니다. 또 병원에 오시면서 긴장을 하시니까 혈압이 또 높게 나오고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스트레스 지수나 건강도를 측정하는 많은 검사들이 실제로 굉장히 민감도가 높습니다. 예를 들면 스트레스 지수를 측정하는 워치가 있다라고 했을 때 단순히 어떤 특정 시점에 점수가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매일매일 꾸준히 체크를 하면서 어떤 경향성이 나타나는지를 봐야 돼요. 잠깐 스트레스가 높게 나온다고 할지라도 일주일, 한 달간 간격을 봤을 때 일정한 범위 안에서 움직이면 건강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측정할 때는 내가 스트레스 지수가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 어떤 이벤트가 있고 증상이 생기면서 이런 수치가 점점 악화되는 경향성을 보인다라고 하면 내 몸이 점점 악화된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럴 때는 좀 더 정확한 검사나 진단을 위해서 관련된 병원에 내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율신경 실조증에 많이 걸리는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쉴 줄 모르고 뭐든지 열심히 하고 완벽주의 성향이 있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은 내가 그냥 뭔가 열심히 하면 이거에 대한 결과라는 피드백을 그동안 살면서 많이 얻어오셨던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뭐든지 남들보다 열심히 하고 과하게 하려고 하고 이런 성격들이 있어요. 이게 업무나 일에서는 굉장히 장점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치료를 할 때도 예를 들면 환자분한테 처음에 유산소 운동을 좀 하시면 좋아서 달리기를 좀 하세요라고 하면 한두 시간씩 10km 이렇게 뛰시고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좋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너무 완벽하게 하거나 열심히 하려는 성향이 오히려 이런 자율신경 실조증 치료를 방해할 수 있어요. 쉴 때는 쉬고 또 여유를 가지고 느긋하게 해야 되고 당장 오늘 하지 않아도 큰일 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환자분들을 수천 명을 뵙다 보면 10명 중 5명에서 많으면 7명까지는 기질적으로 좀 예민한 면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런 예민하다라고 하는 게 사실 부정적인 뉘앙스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건 첫 번째는 성격이 예민한 게 아니라 몸이 예민하다라는 뜻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예민하다라는 말을 반대로 생각하면 좀 섬세한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같은 자극이 들어왔을 때도 남들보다 더 크게 받아들이고 예를 들어 스트레스라고 치면 스트레스가 10만큼 들어왔으면 10만큼만 받아야 되는데 이거 20, 30, 50, 100 이렇게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똑같은 자극이 들어와도 몸이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다 보니까 자율신경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반응을 하게 돼서 예민하신 분들이 자율신경 실조증에 걸리는 경향이 있긴 하는 것 같습니다. 학생분들이나 직장인분들은 집단 생활을 많이 하시니까 아실 텐데 어떤 사람은 조금만 누가 뭐라고 해도 굉장히 크게 받아들이고 상처받고 또 오래 가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 주위에 둔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누가 이렇게 뭐라고 해도 크게 반응하지 않고 개의치 않고 남신경 잘 안 쓰는 사람, 사실 이런 사람들은 자율신경 실조증에 걸리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스트레스 병이라고 하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스트레스로 인해서 자율신경 실조증이 생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스트레스 말고도 환경 독소라던가 음식물이라던가 여러 가지 원인들이 다른 것들로 인해서 자율신경 실조증이 발생할 수 있고요. 하다못해 큰 사고나 트라우마를 겪고 나서 이런 증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스트레스 병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야 요즘 누가 스트레스 안 받아 혹은 스트레스 좀 풀면 되지 아니면 스트레스 뭐 안 받게끔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로 인해서 자율신경계 질환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맞지만 100%는 아닌 것 같고요. 치료를 할 때도 치료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제가 환자분의 스트레스 자체를 없앨 수는 없거든요. 예를 들면 이분이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집안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그걸 다 따라다니면서 치료해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이거에 대한 몸의 저항력,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스트레스 병이 아니라 자율신경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심층적인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율신경계 장애는 보험코드에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2010년대 이후부터 젊은 층에서 특히 자율신경 실조증으로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의 빈도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특히 한국 사회의 여러 문화적인 요소들도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한국 사회 같은 경우는 경쟁이 치열한 사회고 노동시간도 길고 남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는 사회 분위기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통근 시간도 길죠. 외국 같은 경우는 20분, 30분 정도 출퇴근 시간이 적당하다라고 보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죠. 강남역이나 사당 이런 데 가보면 사람들이 광역버스 타고 한두 시간씩 이렇게 출퇴근하시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서적으로 받는 게 아니어도 하루 24시간이 어쩔 수 없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것 같아요.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20, 30대, 30, 40대에서 사회활동을 활발히 하시는 분들도 자율신경 실조증에 많이 걸리시고, 특히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괜찮았는데 스트레스가 끝난 이후에 증상이 생기시기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환자분들 중에도 나 일할 때는 괜찮았는데 막상 정년퇴직하시고 마음이 편할 줄 알았는데 그때부터 아팠어요 라고 내원하시는 50, 60대 환자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요소들이 많이 합쳐져서 최근에 자율신경계 질환으로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걸 저도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자율신경계에 대한 연구들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자율신경계가 이상이 생겼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질환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하다못해 흔하게 보는 중장년층의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대사 질환도 자율신경계와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질환들의 원인이나 기전에 있어서 자율신경계가 하는 역할이나 또 반대로 이런 것들을 자율신경계로 어떤 식으로 치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들은 굉장히 많은데, 아직까지는 자율신경 실조증에 어떤 특별한 표준적인 치료법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른 질환 대비해서는 관련된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나오는 검색 빈도나 이런 거는 좀 적은 편이긴 한 것 같아요. 사실 답변해 드리기가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똑같이 내가 자율신경 실조증이 있어도 증상이 사람마다 천차만별이거든요. 나이가 20, 30대면서 증상이 생긴 지 한 달도 안 된 사람과 나이가 50, 60대 혹은 그 이상이면서 증상이 10년 이상이 됐을 때 필요한 치료나 기간이나 치료율이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무조건 치료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도 없고 이게 아예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기도 굉장히 좀 난처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때 중요한 건 이런 자율신경계 질환은 충치와 같습니다. 이빨이 썩었을 때 빨리 치과에 가서 치료를 하면 레진이나 아말감으로 떼우고 치료가 끝나죠. 비용도 얼마 안 들고 기간도 되게 짧게 끝납니다. 그런데 충치를 방치하고 이가 다 썩어서 신경까지 손상을 시키면 이를 파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율신경도 똑같은데 이게 빨리 치료하면 빨리 치료하고 관리할수록 좋아지거든요. 반대로 방치하면 방치할수록 치료율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을 좀 빨리 치료하고 얼마 안 됐을수록 거의 100% 완치에 돌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증상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100% 돌아가는 건 아니어도 80%, 50% 이런 식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환자분들마다 본인이 체질적으로 혹은 유전적으로 가지고 있는 약한 부분에 따라 다른데 초기에는 단순한 증상부터 시작해요. 소화가 좀 안 된다, 잠이 좀 안 온다, 두통이 생긴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 증상이 레벨업을 합니다. 중간에는 통증이 굉장히 심해져서 머리만 아픈 게 아니라 눈, 이빨 이런 통증까지 느끼게 되고 이게 전신으로 퍼지시기도 하고요. 실제 질환과 이어져서 생활습관이 특히 망가져 있으신 분들은 고지혈증이나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대사 질환도 동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결국 몸 안에 만성적인 염증을 만들게 되거든요. 만성 염증이 일으킬 수 있는 대표적인 질환이 바로 동맥경화증, 심근경색, 뇌졸중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단순히 동네 병원에 가면 될 것만 같은 증상에서 시작해서 점점점 만성질환, 대사질환으로 이어지고 나중에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질환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장 끊어야 되는 것 딱 3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정제당이고, 두 번째는 카페인이고, 세 번째는 알코올입니다. 사실 많이들 아시죠? 정제당은 우리 몸 안에 들어오면 이 자체로 독소로 작용을 해요. 그리고 이런 독소들은 몸에 정서적인 게 아니라 물리적인 스트레스를 가합니다. 그걸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거든요. 빵, 밀가루 음식, 면류, 음료수 이렇게 들어있는 많은 정제당들이 끊임없이 들어오게 되면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염증을 유발하고 교감신경계를 항진시킵니다. 그래서 특히 통증이 심하신 분들이 단 음식을 먹었을 때 음식을 먹고 나면 잠깐 통증이 없어지는 것 같다가도 혈당이 떨어지게 되면 통증이 다시 더 심해지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되거든요. 이걸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설탕류가 들어간 정제당 음식들을 다 끊어야 됩니다. 제로 음식도 먹으면 안 되는데 설탕 대신 칼로리가 없는 대체 감미료를 많이 넣어요. 대체 감미료에는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아스파탐이라고 하는 대체 감미료입니다. 이게 합성 화학품인데 아스파탐이 아직 나온 지 아주 오래된 게 아니어서 이게 장기간 10년, 20년, 30년 먹었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완전히 결론이 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아스파탐을 먹으면 중추신경계를 각성시킨다는 연구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특정 의사분들은 자폐증이 있거나 불안증이 있거나 이런 환자분들에게 제로 음식을 반드시 섭취하지 말라고 권유를 드리거든요. 제로 음식을 섭취하려면 아스파탐 대신 스테비아라는 천연 감미료가 들어간 음식들은 상대적으로 괜찮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여러분들이 드시는 가공식품에는 아스파탐이 많이 들어가요. 그 이유는 아스파탐이
화학품이라서 공장에서 만들어진 거다 보니까 스테비아보다 훨씬 싸거든요. 그래서 제로 음식이나 제로 과자, 제로 아이스크림 중에 스테비아가 들어간 것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콜라로 치면 그냥 생 콜라가 사실 제일 나쁘고요. 그 다음으로 제로 콜라가 나쁘고, 제로 콜라 먹는 것보다 그냥 물 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알코올과 카페인도 마찬가지의 기전인데요. 카페인은 기본적으로 각성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피곤할 때 특히 카페인을 많이 섭취를 하시죠. 그런데 카페인이 피곤함을 실제로 없애주는 게 아니라 잠시 피곤함을 유발하는 수용체의 결합을 카페인이 대신해줘서 피곤함을 지연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카페인을 통해서 자꾸 이런 증상이나 피로감을 이겨내게 되면 피로가 점점 쌓이고 몸도 약해지고 기본적으로 각성이 되면서 몸도 더 예민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커피를 많이 드시는 분들은 디카페인으로 드시거나 아니면 허브티가 카페인과 반대로 신체를 긴장시키지 않고 이완시키는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커피 많이 드시는 분들 꼭 끊으시거나 차로 대체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알코올은 사실 뭐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그냥 환자분들이 하루 한 잔 이런 식으로, 유럽인들은 와인을 먹어서 더 건강하다 이런 말들이 많았었는데 요즘은 소량의 알코올도 섭취하는 게 건강에 치명적이다라는 연구가 더 대세거든요. 먹었을 때 자율신경을 떠나서 그냥 백해무익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스트레스를 술로 풀었을 때 생기는 문제는, 알코올을 드시면 나른하면서 기분이 좋아지시죠. 그게 술을 먹으면 일시적으로는 부교감 신경이 항진되면서 몸이 나른해지고 기분이 좀 좋아집니다. 그런데 술을 먹고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았던 경험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알코올이 간에 들어와서 분해되는 과정에서 이때부터는 점점 몸을 각성시키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잠이 들긴 하는데 잠이 든 상태에서 몸을 계속 깨우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원리로 알코올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섭취하는 것도 자율신경에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한식이 되게 사실 건강하다라고 많이 생각하지만 한식에도 좀 단점이 많아요. 예를 들면 탄수화물 위주의 흰쌀이 들어간 식사를 하게 되는 게 일단 문제가 되고요. 기본적으로 염분이 많습니다. 또 국물을 많이 섭취하는 문화가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때 제가 생각하는 한식 중에 가장 좋은 음식 중 하나가 바로 청국장인데요. 청국장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유산소 섭취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은 자율신경이라는 게 뇌기능과 연관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실제로 장과 뇌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의 특정 정신과 분야에서 연구를 하는 의사분들은 이런 뇌질환이라고 하면 단순한 불안이나 공황, 우울과 같은 정신과 질환부터 자폐라던가 치매 같은 이런 질환들을 장내 미생물 환경을 개선해서 치료하려는 연구들도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 치료 방법들은 굉장히 많지만 기본적으로는 좋은 음식들, 좋은 유산균을 많이 섭취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한식 중에서 대표적으로 그런 유산균을 섭취할 수 있는 게 청국장이어서 그렇습니다. 호불호가 좀 갈리는 음식이긴 한데 이런 것들을 좀 굉장히 많이 추천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생활습관 중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어떤 운동이든 상관없는데 일단 운동을 아예 안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너무 어려운 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움직이셔야 됩니다. 자율신경 실조증이 있으신 분들이 피곤함이나 무기력감 굉장히 많이 호소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음식도 드세요, 운동도 해보세요 라고 하면 원장님 저는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못 하겠어요, 뭐 밖에도 못 나가겠어요, 그냥 침대에만 있을래요,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정말 최악의 선택입니다. 밖에 나가서 운동을 가볍게라도 할 수 있으면 좋고요. 세계보건기구에서 건강을 위해 권장하는 운동은 중강도 운동을 일주일에 3번에서 5번 150분 이상 하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중강도 운동이랑 하면 우리가 땀이 나고 호흡이 약간 가쁜데 대화는 가능한 정도의 운동을 말해요. 그래서 가벼운 러닝, 수영, 에어로빅 이런 운동들을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3번에서 5번 정도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만약 이것도 못하겠다라고 하면 밖에서 걷기라도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힘들겠다라고 하면 집 안에서 가만히 침대나 소파에 누워 계시지 마시고 계속 움직이셔야 돼요. 하다못해 집안일을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운동은 되거든요. 그래서 운동이라는 걸 너무 거창하게 어떤 특정 종목을 하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 것 자체로 신체의 활동성이 생기면서 오히려 움직이면 덜 피곤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평상시에 호흡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복식 호흡이 건강에 좋다는 건 사실 누구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복식 호흡이 중요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편안한 상태에서는 적당히 흉식 호흡도 하고 복식 호흡도 하고 이게 섞여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항상 긴장을 받고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복식 호흡, 그러니까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는 이런 호흡을 할 시간이 없으세요. 그래서 숨을 다들 짧게 헐떡거리면서 쉬시거든요. 그래서 복식 호흡이 좋다라고 하는 건데, 이걸 내가 의도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취미로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시고 요즘 코인 노래방 이런 데도 많이 가시는데, 노래 부르는 게 실제로 어떤 연구에서 통증이 있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합창을 시켰는데, 합창을 시키고 나니까 합창을 시키기 전보다 통증이 일단 줄었고, 이 효과가 단기간에 그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시간이 지속된다라고 밝힌 연구가 있거든요.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노래를 부를 때 기본적으로 발성을 하기 위해서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가 내쉬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냥 말을 할 때와 다르게 노래를 부르려고 하면 자동적으로 복식 호흡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취미 활동 안에서도 자율신경계를 덜 예민하게 만들고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밥 먹는 거, 운동, 취미생활을 좀 적절하게 여러 가지를 같이 하시라고 많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기질적으로 예민함이 있거든요. 저는 몸도 좀 예민한 편이고 성격도 약간 남자치고는 예민한 편인데, 예를 들면 잠에 들 때 바깥에서 조금만 소리가 들려도 바로 깨고 이런 타입이에요. 이게 기본적으로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저는 수험생 때 이런 질환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뭐 소화가 잘 안 되거나 두통이 있거나 좀 피곤하거나 잠 못 자고 뭐 이런 증상들이 굉장히 심했었고, 특히 밥을 잘 못 먹어서 급식도 잘 못 먹고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물론 당시에는 자율신경 실조증이라는 개념도 사실 잘 없었을 것 같고, 저도 당연히 몰랐고 특별히 치료를 받은 적은 있었지만 확 나은 게 아니라 서서히 대학에 진학하고 나서 점점 완치되는 과정을 가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그때 당시에 저도 막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그리고 성장기 때는 사람이 잘 안 아프잖아요, 10대 때니까. 근데 저만 자꾸 유독 피곤하고 통증도 심하고 소화도 잘 안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진단도 잘 안 되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들이 있는데, 이게 결국은 자율신경을 치료할 때 필요한 원칙들,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좀 여유를 가지고 생활 습관을 천천히 바꿔가는 것들, 그런 것들로 저는 치료가 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수험생 시절을 지나고 나서 1년을 더 공부해서 이제 대학에 들어갔는데, 사실 1년 더 공부할 때 재수생활이 흔히 힘들 거라고 많이 생각하지만 사실 그때 저는 좀 마음이 편했거든요. 왜냐하면 고등학교는 아무래도 엄격한 규율도 있고 공부 말고도 신경 써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학원 다니고 할 때는 사실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저한테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그런 요인들이 많이 없어졌었어요. 그러면서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것에만 좀 집중을 할 수 있게 되고, 또 나중에 대학을 진학하면서 뭐 이런 수험 생활에 대한 스트레스도 없어지고, 또 다른 활동도 하게 되고 더 많이 움직이게 되고, 원래 좋아하던 운동도 많이 하게 되고, 이러면서 서서히 뭐 밥도 먹게 되고 피로감도 개선이 되고 이런 식으로 개선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저도 저의 이런 예민함이라는 기질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보니까 항상 제가 가진 기질의 장점은 좀 많이 살리려고 하고 단점은 좀 보완하는 식으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고 있으면 덜 예민한 사람이랑 크게 다르지 않게 생활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내가 많이 예민한 것 같고 막 증상이 심한 것 같아도 하나씩 좀 톱니바퀴를 맞추듯이 잘 교정을 해나가다 보면 하나씩 좋아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